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월가를 중심으로 AI 거품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AI 붐을 일으킨 오픈 AI가 돌연 신제품 공개를 미루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애플이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인 신규 스마트폰에 AI 기능을 유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저출생 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어떤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해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갔어요. 네, 이 대통령실은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서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서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을 다시 다시 강행 처리를 했고 여기에다가 하나 방통위법 개정안을 또 추가를 해서 오히려 더 훼손된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방송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서 취임 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 9번째 거부권이고요. 법안으로는 19개 거부권 행사가 됐습니다. 방송사법은 이렇게 국회로 또 돌아오게 됐는데 여야가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비쟁점 법안들하고 함께 묶어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나눠주는 거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정부가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 7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저녁 식사 자리를 갖고 향후 정국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저녁에 국회 근처에서 만찬을 갖고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조국혁신당 황운하,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호, 기본소득당 용해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미래 김종민 원내대표 이렇게 7명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던 법안들을 윤석열 대통령 자꾸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당 간의 공조를 조금 더 공고히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거부권 정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큰 내용으로는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하고 같은 건데요. 이 거부권 특히나 그 최상병 순직 사건하고 관련해서는 이 거대 야당이 정쟁으로 몰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 순직을 이용하려는 시도 철저히 배격돼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 이 얘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통령께서 여러 고심 끝에 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합, 통합 차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복권됐어요. 네, 일단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5번째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1,219명에 대해서 오는 15일자로 특별 사면, 감형, 복권을 단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에 제일 큰 관심은 아무래도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되느냐 마느냐 네. 이게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감형 복권 밝히면서 우리 사회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좀 통합, 화합 이런 쪽을 강조를 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 좀 보면 그 전에 사면은 받았었어요. 그랬지만 복권이 안 돼서 그게 차이점이 복권이 안 되는 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뭐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피선거권이 중요한데 이로써 이제 또 다음 대선도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친문 친노가 여기에 결집할 가능성 그리고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항할 거기에 또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로 떠오를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외교안보 라인을 전격적으로 교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국방부 장관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기용했습니다. 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합참작전본부장하고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역임한 군 출신인데요. 이번 이 외교안보 라인 개편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또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실은 이건 갑작스럽게 결정된 인사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다는 거는 이게 발표가 되게 깜짝 발표 이런 거고 물밑에선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거 같은데 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 대통령하고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1년 선후배 사이고 매우 가까운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 외교안보 라인 인선의 좀 특징을 크게 좀 나누어 보면은요.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군 출신 인사를 기용했다는 점인데 안보실장 자리가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라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보통 외교관 출신들도 많이 하고 이번 윤석열 정부 때는 계속 외교 쪽에서 해왔고요. 그런데 이걸 군 출신 인사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군 출신들을 전방 최전선에 배치를 한 건데 안보실장으로 이렇게 군 출신이 기용된 건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실장 이후에 10년 만에 있는 일이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안보 쪽에 좀 초점을 맞췄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비롯해서 불안한 국제 정세에 대비하는 것 쪽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대통령실 얘기로는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을 때 그때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체감했고 그래서 좀 외교 안보 라인 개편에 대한 숙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번 개편 특징을 보면 회전문 돌려막기 인사입니다. 이 김용현, 신원식, 장호진 일단 이름이 다 나왔었던 이름이고 네. 국방부 장관의 김용현 처장, 국가안보실장의 신원식 장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를 또 바꿔서 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 가고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되고 국가안보실장이 특별보좌관 되는 거거든요. 지난해 12월에 외교안보 라인 이동이 있었는데 이때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정원장 이동하면서 이때 장호진 안보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7개월, 8개월 요 사이에 이게 또다시 바뀌는 거고 신원식 장관도 10달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경호처장이 이렇게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경우는 처음이고요. 또 국방부 장관이 곧바로 국가안보실장으로 가는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외교안보 수장들의 교체 주기가 지나치게 짧은 데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국가안보실장이 그 전임 인물들을 보면 10개월, 9개월, 7개월 이렇게 다 1년 못 채웠어요. 그러면서 바뀌니까 자꾸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 국가안보실장 이번 정부에만 4명이었고 국방부 장관도 이번 하면 3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미국 대선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 정통 외교관 출신이 돌연 자리를 비우고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외교가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이 붙고 있어요. 정치권의 해석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 선배인 김용현 챙기느라 장호진을 문책성 인사로 보냈다 이런 시각도
있고 여권 일각에서도 결국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자기 사람들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사실상 김용현 후보자를 장관 만들려고 줄줄이 이제 다른 안보실장이랑 다 옮기게 되는 그런 인선이라는 해석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외교안보 라인의 이런 잦은 인적 변화에 대해서 다른 주요국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특히 김용현 경호차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게 대통령 경호처장이 누군가 하는 거는 다들 잘 모르실 수는 있어도 그 입틀막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때 경호처장이었던 거죠. 그 지난 1월에 강성희 진보당 의원, 2월에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그 2주 뒤에는 대전 카이스트에서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히면서 이제 경호처에 의해서 입이 틀어막히면서 끌려 나가는 일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또 김용현 경호처장이 대통령 바로 뒤에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나오는 거고 또 김용현 처장은 이 그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도 연루가 돼 있습니다. 이 해병대 수사단에 여러 전화를 걸고 외압이 있었다라고 의혹을 받는 시기가 지난해 7월부터 8월 이 사이인데 이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또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등과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었고요. 또 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게 구명 로비 의혹이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에 나섰던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에도 이분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실 전임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보다 최상병 사건에 더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만행이다 규정을 짓고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이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는 회 전문 인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윤석열 정부다 지적을 하면서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실 슬림화한다고 떠들어대더니 2실장 5수석 이때 이거를 줄였었죠. 그러더니 3실장 7수석으로 확대한 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특보 자리 자꾸 늘리는 건 대체 뭐냐 꼬집었습니다. 이 장우진 특별보좌관 이 자리로 간다는 게 특보가 새로 생긴 자리거든요. 야당이 이렇게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사임한 강훈 전 대통령 정책홍보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직에 공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말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직 공모에 응할 거라고 하고 그리고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강훈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내에서 핵심 참모로 분류가 됐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정부 1비서관 지냈던 차순호 전 비서관도 지난달 12일에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공천 못 받았거나 떨어진 전직 의원들도 공공기관장에 대거 지원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의 국민의힘 안병길 전 의원,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전봉민 전 의원, 한국거래소사나 코스콤 사장의 윤창현 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미 하태경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보험연수원장이 내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의원 출신이라고 그런 배제를 할 수만은 없고 커리어가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전문성을 너무 무시한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지적인 거고요. 여권 내부에서도 이렇게 낙천자들이 또 대통령실 출신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쭉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권 관계자들 불만을 표시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떨어진 사람들이 공공기관장 노리고 줄 서는 상황이 보기 좋지 않다라거나 또 전문성 가진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뜻을 접거나 또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라고요. 네, 이 김영석 관장은 여론몰이를 통해서 나를 마녀 사냥하듯이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 나를 매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로
부당하게 나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또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김영석 관장이 어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 난리인가. 며칠째 우리도 짚어봤지만 추가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국민의 국적이 어디인가 이 논란이 좀 있었어요. 김영석 관장이 일본이다. 그때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문제가 됐었는데 면접 때 얘기가 나온 게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 국적이 어디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다. 그런데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의 논리는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도 일장기 달고 뛰지 않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책을 들고 와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또 이 건국절, 광복절 이 논란도 여기에 축의 하나인데 그 건국절이 1948년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보니까 이게 광복절 45년하고 또 시간 텀이 있어서 이게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건국절이 뜨거운 논란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석 관장은 건국절 제정을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 정부 수립보다 1945년 해방이 더 중요하고 다만 이제 그 일자가 딱 8월 15일에 우리가 건국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노력해서 이뤄왔던 것이다. 그러니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일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광복절이 곧 건국절이기 때문에 일자를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건국했다. 그게 건국의 개념이다라는 건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불참을 선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직접 만나서 건국절 추진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실도 이렇게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줄줄이 광복절 행사에 빠지면 부담이 될 텐데 이게 이틀 안에 봉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광복회장에게 그 건국절 추진하지 않을 테니 경축식에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종찬 회장은 여기에다가 인사 임명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답하면서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종찬 회장 주장으로는 본인이 윤 대통령한테 임명을 반대하는 편지를 3번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무시하고 강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윤 대통령하고 이종찬 회장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윤 대통령과의 50년 인연을 떠나서 이게 자칫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국민된 입장에서 간단하게 보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을 본인이 편지에 담았고 3번이나 보냈는데 이제 김 관장을 발령을 냈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건 너의 편지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독립기념관 내부에서도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게 독립기념관이 30년 넘게 광복절 경축식을 해왔는데 새롭게 들어온 관장이 돌연 이걸 취소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관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광복절 행사에 참석을 해야 돼서 서울 가야 되니까 못한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이 독립기념관 노조도 성명을 내고 관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이 독립기념관은 일본에 계속되는 역사 왜곡에 맞서서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국민들의 성금과 지지를 모아 건립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김영석 관장뿐만이 아니라 올해 2월에도 박이택 이사 임명 시작으로 해서 국론 분열의 중심에 서게 됐다, 휘말리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독립기념관 구성원들은 이 김영석 관장이 독립정신의 산실인 독립기념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는 제대로 역할할 수 없을 거란 점에 우리가 노조가 뜻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도로 정체는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주춤해지고 있지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이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강원권 대관령에서 강릉분기점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평창 부근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더디게 지나고요. 이후로는 북수원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양주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광명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구리 시계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챗 GPT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오픈 AI 공동 창업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고요. 네, 맨 처음에 공동 창업자 11명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지금 이제 2명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렉 브로먼 오픈 AI 사장이 이분은 이제 그만둔 건 아니지만 올해 말까지 이제 장기 휴가를 떠났어요. 지금 AI 상황이 엄청 급박한데도 장기 휴가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1명의 창업자 중에 지금 샘 올트먼, 그러니까는 이 오픈 AI CEO랑 그다음에 보이체 자렘바라고 하는 언어 및 코드 생성 책임자 이 두 사람만 회사에 남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지금 다른 회사,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명은 장기휴가, 나머지 사람이 나 회사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 AI 산업을 주도하는 오픈 AI의 시작은 네.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오픈 AI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5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이제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우리가 알파고가 2016년 아니었습니까? 근데 2015년에도 구글이 인공지능의 거의 선두주자였어요. 그래서 거의 독점적으로 이러다가 구글이 인공지능 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도 열려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 그래서 오픈 AI, 이름에 오픈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1명이 모였는데 이때 딥러닝 분야의 최고 수준 연구자들이 공동 창업자로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기업이 독점하는 걸 막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명망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11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2016년 1년이 지나서 한 명이 이제 스트라이프로 떠났고 2017년에도 한 명이 또 떠나고 그 다음 해에도 떠나서 2017년까지 11명 중에 일단 3명 정도가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렇게 독점에 맞서기에서 싸우는 거의 뭐 11명의 전사 같은 느낌인데 그 사람들이 왜 한 명씩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까 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큰 태양 둘이 싸우면 우리가 이제 하늘 아래 태양은 둘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했던 게 일론 머스크랑 그다음에 공동 창업자들의 좀 의견 불일치가 심했었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말씀드린 샘 올트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정적인 연구 기반이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비즈니스맨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테슬라나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마저도 2018년에 이제 회사를 떠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원래는 약간 비영리 단체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쨌든 연구를 할래도 이 AI는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의 거의 모든 비용을 일론 머스크가 책임지고 있었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떠나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그 안에서 또 일론 머스크가 떠난 해에 연구자 더크 킹마도 이제 오픈 AI를 떠나서 구글에 합류하는. 그러니까 그때 또 한 절반 정도의 사람이 빠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의 방향성이 바뀐 게 지금의 대표인 샘 올트먼이 CEO가 되면서부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빠지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을 때 샘 올트먼이 그때까지 이제 Y 컴비네이터 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Y 컴비네이터가 우리로 치면은 스타트업 투자해주고 엑셀레이션 하고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샘 올트먼이 이쪽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아예 이제 오픈 AI 전임 CEO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외부 투자를 유치를 한 거죠. 왜냐면 본인이 이제 잘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해줍니다. 1조 4천억 정도 엄청 큰 돈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또 10조 이상을 또 투자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받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픈 AI의 이 챗GPT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게 되고 연구는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투자를 받았으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내분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오픈 AI,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비즈니스인데 누구한테 모두에게 열어준다 그러면 당연히 독점적 위치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비즈니스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 기술을 발전시킬 거냐 아니면 그래도 안전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또 이제 부딪힘들도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좀 시끄러웠다 아니면 논란이 계속 유지가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인지 중간에 샘 올트먼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화제가 됐었죠. 지난해에 이른바 샘 올트먼 숙출 사태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11월에 샘 올트먼이 전격 해고가 됐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부딪혔던 사람이 일리아 수스케버라고 하는 오픈 AI 공동 창업자 겸 또 최고 과학자입니다. 최고 과학자라는 말에서 나오듯이 네. 이 사람이 거의 천재예요. 그래서 거의 오픈 AI의 수장이가 머리를 정말 끌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있던 나머지 이사회들과 해서 대표인 샘 올트먼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좀 구조가 특이하다 보니까 대표가 쫓아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쫓겨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좀 아이콘이 샘 올트먼인데 샘 올트먼 없이 어떻게 해라고 하다 보니까 원래 투자자가 마이크로소프트였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너 정말로 쫓겨나면 마이크로소프트 와서 사장해라. 그래서 며칠 동안 사장한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또 오픈 AI가 이제 흔들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상황이 됐었죠.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모든 쿠데타에는 이제 뒤에는 다 이제 결과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원래 일리아 수스케버가 되게 잘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기술적으로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GPT-4.5라고 하는 그 다음 버전을 딱 내놓고 이제 딱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이제 나와서 회사를 지금 창업했는데, 그 창업한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의 원래 뜻,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에 대한 이제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SSI라는 안전한 초지능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11명에서 처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절반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받고 나서도 오히려 이제 그들의 방향성에 다르니까 또 나가고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도 나가고 또 그 안에서 그나마 운영을 유지하고 있던 그 다음 똑똑한 사람이 올해 말까지 쉬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일까요? 오픈 AI가 지금과 같은 기술적 우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지금 GPT-4.5고요. GPT-5가 이제 원래는 이제 올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출시가 미뤄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는 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GPT-5 출시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게서 안전성과 윤리성 검증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언어 모델을 먼저 내는 게 아니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업 멤버가 이제 남은 사람들 중에서 퇴직도 하고 또 장기 휴직도 들어가니까 야, 이거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왜냐면 샘 올트먼은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뒤에 단에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분야에서 이제 원래 이제 올해에 아마 조금 있으면은 이 오픈 AI가 10월에
개발자 행사를 해요. 근데 보통 개발자 행사를 하면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원래는 GPT-5가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때 못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이들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현재 오픈 AI의 최고 전략 책임자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이분이 제이슨 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네. 드리면 이분이 이제 4살 때 기계공학 전공한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 아이오와주로 이민 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네. 근데 이분의 원래 커리어는 법학 쪽이에요. 법학 쪽. 근데 법학 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는 법학을 했는데 개발은 이 소프트웨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AI 기술과 이 법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게 2011년에 또 변호사 자격증을 또 땄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25살에 이제 샘 올트먼을 2011년에 만나서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2021년에 오픈 AI에 합류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지난 해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샘 올트먼을 한번 회사에서 쫓아냈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회사에서 파가 갈리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이제 샘 올트먼 쪽에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트먼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제 최고 전략 책임자의 위치에 있고요. 근데 이 최고 전략 책임자에 있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지금 우리가 GPT-5를 내지 않는 게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 빨리 내면 소위 말해서 우리 사람들이 너무 놀랄까 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충격이 너무 클까 봐 충격에 대해서 조금씩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돼서 우리가 말하는 범용 인공기술, 그러니까는 AGI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우리가 정말 영화에서만 보는 것 같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이 거의 다 개발이 됐는데 이거를 지금 바로 내면 이게 너무나도 사회에도 충격을 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이제 AGI라고 얘기하는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는 인간의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AI가 지금 나오게 되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첫 번째는 극단적 설득 능력. 그러니까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라도 사람을 어거지로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게 위험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핵무기나 화학생물 같은 이런 요즘 이제 드론은 또 AI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AI 모델이 너무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예상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AI가 맘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다. 그렇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4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갖추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 안에서 좀 여유롭게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미래에는 AI가 인간을 반드시 해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컨트롤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확실한 거는 개인,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잘 알게 되는 AI로 가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챗GPT 같은 서비스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마트폰 안에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 안에 이제 인공지능,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탑재될 거거든요. 그럼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인터넷의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내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 뭐 문자 내역이나 제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앱을 쓰는지 그럼 그걸 기반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쪽으로 치면은 비서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 극단적으로 치면 내 생각을 조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부터가 오히려 그 다음 라운드로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오픈 AI가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좀 기술을 공유하고자 해서 생겼다고 하지만 사실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연구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지출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는 오픈 AI가 아니라 클로스드 AI다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될 돈이 들어가요. 뭐 수조 원, 네. 수십조는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사용성이 높아지면 유료로 돈을 받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게 결국 애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 지금도 보면 우리가 애플 안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거 돈 내고 쓰잖아요. 유튜브 구독도 계속 비싸지고 있고 뭐 네. 그런 상황인데 AI가 여기에서 같이 껴팔기로 들어가서 한 2, 3만 원씩은 우리가 이제 아무렇지 않게 내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또는 어떤 장소에 처음 갔을 때 처음 받은 인상을 첫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첫인상은 좋든 나쁘든 우리 기억에 의미 있게 자리 잡게 되지요. 이렇게 중요한 첫인상은 처 밑에 시옷 받침을 쓰고요. 첫인상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럼 왜 시옷이 있는데 처신상이라고 연음해서 발음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말에서 받침 시옷은 대표음인 디귿으로 발음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의 받침 시옷의 대표음인 디귿음과 뒤에 있는 인상을 연결해서 첫인상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음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첫과 연결되는 표현으로 첫 월급, 첫 경험, 첫 시험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관형사 첫과 뒤에 오는 명사를 띄어서 쓰고요. 첫은 대표음인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첫인상과 첫사랑, 첫 출발 같은 단어들은 하나의 표현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미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첫과 뒤에 명사가 연결되는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음인 디귿음으로 바꾸어서 발음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지금 서울의 기온이 34.9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현재 강릉의 기온은 31.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동풍이 높은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상승해 지금 동쪽보다 서쪽 지역의 기온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 35도, 대구 34도, 부산, 제주 33도, 강릉 32도 등이 되겠고요. 강한
볕과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한낮에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과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로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9도, 습도는 5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지난 정부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의혹에서 가장 윗선으로 꼽혀온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야6당과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의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 CJ의 식자재 유통사업 계열사에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생을 가장해 사업에 진출한 뒤 중소상공인들을 퇴출시켰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제4회 팩트체크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넘쳐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검증하는 장이 열리는 건데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3명 이상의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주세요. 대상팀에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과 100만 원의 상금, 그리고 총 15개 팀에게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고요. 접수 마감은 8월 30일입니다.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이 무덥다고요. 네, 정말 이번 여름 역대급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은 최고 36도까지 올라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데요. 서울의 경우 지난달 말일부터 14일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무더위는 밤까지 이어져 열대야 역시 22일째를 기록하면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내리고요. 그래도 오늘은 잠깐이나마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서부, 제주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전라권 서부에 내리는 소나기는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내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땡볕에도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 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고 계시다고요. 네, 탑골공원 앞에만 가봐도요.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선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무료 급식소들이 폭염과 치솟는 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폭염으로 식자재 값이 오르면서 운영비 부담이 커진 데다 80대 이상 어르신이 대다수인 급식소 이용자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역대급 장마로 봄철 한 상자에 3만 원 하던 상추는 12만 원까지 4배나 치솟았고요.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이부터 배추, 시금치 등 채소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전기요금을 비롯해 각종 공과금 오름세도 무섭습니다. 물가 상승은 식자재 가격 부담에만 그치지 않는데요. 물가 때문에 생활이 팍팍해져 그런지 후원을 멈춘 정기 후원자들이 많다고 하고요. 후원이 줄면서 정해진 식수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끼 식사 제공량을 줄이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도 또 다른 고민거리인데요. 요즘 한낮 기온이 35도를 우습게 넘나드는데 땡볕 아래 급식소 대기줄은 탑골공원 정문에서 종로 2가 지구대를 지나 택시 정류장까지 뙤약볕 아래 두 줄로 40m 넘게 늘어설 정도입니다.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폭염에 멀리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근처를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폭염을 뚫고 무료 급식소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 탑골공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돈이동 쪽방촌 주민들은 새벽 4시부터 줄을 선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쯤 와도 식사는 할 수 있지만 일찍부터 움직여야 근처 무료 급식소를 모두 돌면서 세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리하게 움직인 탓에 기다리다 지쳐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 당장 마땅한 대안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올여름 또 밤낮 없이 울어대는 매미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올해 유독 매미 울음소리가 큰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밤까지 이어진 무더위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요즘인데 여기에 매미 울음소리까지 더해져 뜬 눈으로 밤지샌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매미 소리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싶겠지만 매미 울음소리 수치는 평균 80에서 100으로 지하철 소음이나 차량 경적 소리와 맞먹고요. 주거지역 야간 소음 기준인 60데시벨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밤낮 없이 때려오는 소리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집에 와서도 조용히 쉴 수 없어 짜증과 신경질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데 그 와중에 매미 소리 때문에 창문도 못 여니 더워 죽을 맛이라고 토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올여름 이렇게 유독 매미 울음소리가 심하게 느껴지는 건 잦은 극한 호우와 무더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땅속에 있던 매미 애벌레는 날씨가 좋은 날 밖으로 나오는데 긴 장마철이 끝나고 매미들의 활동 시기가 한 번에 겹쳤다고 합니다. 도시형 매미라고 불리는 말매미는 정오부터 저녁까지, 참매미는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울기 때문에 매미가 하루 종일 우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건데요. 이 둘이 바톤 터치를 해가며 쉴 새 없이 우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더위가 활동 시간도 더 늘려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매미 소음 공해 관련 민원이 서울과 경기지방자치단체에 간간히 접수되고 있지만 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로 방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짧은 여름날 제짝을 찾기 위한 뜨거운 사랑 노래인 건 알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네. 또 끝난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국민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네, 지난해 6월이었죠. 엔데믹이 선언된 지 벌써 1년도 더 됐는데 다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대처 방안을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벗어던진 마스크와 함께 확진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없어지면서인데요. 근무 지침도 회사마다 제각각입니다. 재택근무를 위한 근무 환경이 쉽게 조성돼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에게 집에서 일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반면 반대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장의 경우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쉬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한다고 하고요. 가이드라인이 아예 없는 소상공인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슬슬 개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이가 감염되면 가족 모두가 확진될 수밖에 없는 데다 또 확진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면 부모가 근무를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냥 가족들이 모두 걸려서 고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할 만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연합 동아리 일당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마약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요? 네,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도 이제는 옛말이 된 지 오래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비롯한 SNS 플랫폼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검은 유혹의 손길을 뻗치면서 10대, 20대들이 마약 범죄를 시작하게 만드는 트리거, 방아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검거된 마약 동아리 일당도 투약하기 앞서 명상이라는 제목의 환각 체험 영상을 시청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약을 하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는 예행 연습, 마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들이 본 영상에는 실로시빈과 LSD는 이른바 사이키델릭 약물로 마약이 아닌 신약이다 라는 잘못된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만 해도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고요. 마약 체험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영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몸이 허공에 떠서 걷는 듯한 영상, 빠르게 돌아가는 이미지가 반복되는 화면 등이 재생되는데 해당 영상에는 실제 마약하는 기분이 들어 종종 찾아온다.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영상을 보니 한 번쯤 해보고 싶다 같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이른바 마약 인강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문제는 영상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 실제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검찰이 적발한 마약 동아리 회원 중 대부분은 이전에 마약 투약 경험이 없었던 초보자였다고 합니다. 동아리 운영진들이 강요 대신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거나 조심스럽게 권유해 거부감 없이 호기심에 투약하는 회원들이 있었고 또 가짜뉴스에 속아 이를 굳게 믿고 마약을 투약했던 동아리 회원들은 검거가 된 뒤에도 LSD 등은 중독성이 없고 새로운 영감을 얻게 해준다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유튜브를 비롯해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및 알선 등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가 2020년 8,130건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무려 3만 건에 육박할 만큼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특히 유튜브에 큰 영향을 받는 10대, 20대들이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마약 등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지식 채널로 오해하고 거짓 정보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곤 한다면서 마약 관련 영상에 문제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투약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재가 필요해 보이네요. 네. 한때 인생은 한 번뿐 욜로를 외치던 MZ세대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요노라는 신조어가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30 세대 소비 트렌드를 지칭해온 키워드는 단연 욜로였죠. 한 번 사는 인생,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기보다 현재 행복을 찾아 떠나보자라는 소비 행태인데 요즘은 또 옛말이 됐다고 하네요. 대신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You Only Need One, 앞글자를 딴 요노가 대세라고 합니다. 소득은 찔끔 오른 반면 물가와 금리가 치솟으면서 욜로와 정반대 개념인 요노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네. 사치보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가 39세 이하인 2030 세대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6,5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3.6%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절반에 그친 수준이고 여기에 고금리의 이자 부담도 커졌는데 39세 이하 가구주의 작년 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670만 원으로 1년 새에 17%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욜로에서 요노족으로 이어진 건데요. 농협은행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개인 고객 3,200만 명의 금융거래 이력과 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30 세대 올해 상반기 외식 소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는데요. 다른 연령
연령대에서 각각 3%, 11% 증가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한 끼 식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달하는 파인다이닝, 오마카세 유행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는 극단적 소비 절약 형태인 이른바 거지방, 현금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같은 아끼고 버티자 트렌드가 대세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요즘 한국에 방문해서 미용 시술을 받은 후기 영상이 미국에서 인기라고요. 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영상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후기 영상이 12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까지도 주목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 머물면서 사흘간 눈썹 문신부터 피부 리프팅, 승모근 보톡스 등 15건의 미용 시술을 받았고 비용은 $4,578, 약 62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값을 다 합쳐도 뉴욕보다도 저렴하다. 다만 시술 정보는 입소문에 의존해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내용들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서울이 성형으로 유명한 글로벌 뷰티 수도가 됐지만 그에 못지않게 빛나는 피부, 윤기나는 머리카락 같은 겉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위한 비침습적 시술도 인기가 많다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계속 바뀌면서 미용주사와 유튜버가 받은 시술 유형도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만 60만 명 이상이 찾았다고 하는데 뷰티 강국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관령 휴게소가 민폐 캠핑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약속이라도 한 듯 물통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화장실로 몰려갑니다. 1.5리터짜리 페트병부터 급기야 주차장 한쪽에선 40리터 크기의 굴리는 물통까지 등장하는데요. 상인들은 저녁만 되면 난민촌처럼 화장실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고 빨래를 하는 사람까지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몰려드는 차박, 캠핑족 때문에 공단이 야간 시간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는 초강수까지 꺼내들면서 멀쩡한 이용객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나 싶겠지만 급증한 수돗물 사용량에 지난달 영업장에서 1시간가량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는 단수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휴게소에는 14개 상점이 입점해 있는데 지난달 한 달간 휴게소 물 사용량은 850톤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1년 전 사용량이 340톤 정도였던 걸 고려하면 500톤이나 넘게 늘어난 거죠. 또 휴게소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돼 있는데 모터펌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라 물을 많이 쓰면 그만큼 전기료도 올라가는 구조인데 결국 캠핑족이 내야 할 물값이 평창 주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도 골칫거리인데요. 7월 한 달간 쓰레기를 비우는데 75리터 종량제 봉투 196개, 80리터 재활용 마대자루 177개가 쓰였다고 합니다. 진정한 캠퍼라면 머문 곳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누가 다녀간 곳조차 모르게 하는 게 상식이죠. 더군다나 요즘 캠핑장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내 하룻밤의 낭만이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부터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제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데요. 그 칼럼에 올라간 제 이메일 주소를 보고 앞으로 저출생이 계속될 텐데 재테크를 굳이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저출생 시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에 대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혹시 직접적인 상담은 어렵지만 방송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세모종 청취자분들도 제 이메일 주소 babupapa@naver.com으로 언제든 메일 주시고요. 저출생 시대 재테크에 대해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문제는 강력한 사회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땐 쉽게 바뀌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젊은 세대들은 자녀 출산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던데 이런 생각은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BABUPAPA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여러분들이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셨고요.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취업도 어렵고 집값은 또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출산은커녕 결혼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런 뭐 결혼과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높은 집값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 가격을 무조건 내리는 정책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자산 중에 하나인 집값이 떨어진다. 그럼 서민들의 지갑 자체가 다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도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집값의 큰 하락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출산과 이로 인한 초고령화, 즉 젊은 층이 많은 구조가 아닌 은퇴한 나이 드신 분이 많은 현실은 분명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노인은 늘어나는데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생산 인구당 부양해야 할 노인의 비중이 점점 커지다 보면 소비 활동 또한 줄어들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핵가족의 진행과 젊은 층의 이런 독립 등으로 공급 대비 수요층이 지금까지 받쳐왔는데 이 시장도 결국에는 출산율이 줄어든다면 새로운 주택 공급이 어느 순간부터는 정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즉 이런 건설 경기까지 나중에 안 좋아지게 되면 장기적 불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출생 시대엔 더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재테크 상품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네, 잔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요.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재테크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듣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출생이 계속된다고 하면 노후 준비를 지금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재테크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맞는 말씀인데요. 향후 생산 인구가 더 줄겠죠. 줄게 되면 국민연금의 납부자는 계속 감소할 거고 이어 반대로 수급자인 초고령화로 인해서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젊은 층이 부담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 등의 사회적 보장 제도의 체납자도 늘어날 가망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재원 고갈 걱정도 많고 현재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죠.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몇 살이든 나이를 떠나서 개인연금 준비는 작더라도 지금 당장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 등의 압박은 결국에는 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망성이 높죠. 이는 곧 물가의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도 필요하고 투자 경험이 없다면 간접 투자나 적립식 투자 등으로 조금씩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으면 국가 지원이 많겠다. 그래서 큰돈 들지 않겠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추이를 보면 오히려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학교가 없어질지 몰라도 학비나 자녀 교육비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거나 혹은 결혼, 출산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더 많아졌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럼 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준비할 거는 많아지고 항상 자원은 한정적이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노년 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저축률은 감소하게 되죠. 저축을 할 수가 없죠. 맞죠. 뭔가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 환경과 투자 여건이 변화할 것인데 솔직히 탁구공처럼 이 방향이 어떻게 튈지 쉽게 예측하기 불가능하니까 현금 보유도 정말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략적으로 원화보다는
달러의 보유가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리 하락 시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달러를 조금씩 분할로 사모으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 인구의 변화가 통화량의 감소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투자 환경의 변화, 즉 더 이상의 새로운 주거용 부동산이 지금처럼 많이 건설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중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현금의 보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환경의 변화로 적절한 투자 상품이 나왔을 경우 적시 투자할 수 있게 현금의 보유가 필요하겠죠. 이때 원화나 화폐 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금 중에 뭐 일부라도 달러 보유가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주식시장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 저출생 현재 정권에서도 앞으로 정권에서도 정말 중요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저출생 관련주로 분류되는 뭐 꿈비, 아가방 컴퍼니 같은 주식들이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하루에도 변동성이 있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저출생 관련 주들을 앞으로 잘 지켜보고 조금씩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난주에 금리 인하시 투자 상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S&P 500 지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연평균 7에서 1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아무리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이라도 S&P 500에 7년 이상 장기 투자했다면 절대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장기적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연 7에서 11%면 10년이면 2배잖아요. 네. 정말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저출생이 계속되면 부동산 시장에 제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측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10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1955년에서 1974년까지 베이비 부모가 형성되었습니다. 1955년생에서 1963년생까지를 1차 베이비 부모라고 하고요. 한 해에 80에서 90만 정도의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64년생에서 74년생까지를 2차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요. 한 해에 90에서 100만 정도의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요. 이런 베이비 부모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현재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죠. 또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저출산을 걱정하는 세대들이고요. 어찌 보면 베이비 부모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저희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가인 아파트와 갭 투자형 거주용 부동산이겠고, 두 번째는 다가구 주택부터 다세대 주택의 매입으로 인한 월세 수입인데,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노후와 직결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바로 확 티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까지 바라본다면 지방의 대학 경우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는 대학가에 원룸이나 상가에 투자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 비중을 조금 줄이고 아니면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대학가 중심의 상권도 분명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대학가 상권이 죽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 실제 제가 겪었던 예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앞에는 문구사라 그러는 문구사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 문구사 안에 아이스크림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우리가 필요한 학용품도 팔았는데 한 집 건너온 문구사인데 요즘 초등학교 앞에 가면 문구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그 대신 엄마들이 픽업을 많이 오니까 카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대학가 상권들도 분명히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현재 저출산을 이제 극복하지 못했다는 가정하에 거주용 부동산도 변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 뭐 단기간 내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저처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은퇴와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서 현재 대형 평수의 주택에서 점점 관리비 부담이 적은 소형 평수, 그리고 뭐 여의도에 근처에도 아침 주고 조식 주고 점심 준다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편의시설의 여건이 좋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서초 그리고 강남 그리고 잠실 등의
이제 지역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한 지역도 있지만 이 지역을 빼고 얘기하면 고령화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고 있지만 1인 가구로 인해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또 소형 평수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가구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지만 부동산을 그럴 때 학군지 많이 따지는데요. 저출생이 계속되면 학군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학군지나 중심지에 투자를 하는 게 다른 것보다는 분명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방 분권이나 지방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일자리 등의 큰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가까운 미래의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과 일부 경기도 등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 집값이 갑자기 치솟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과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특히 신혼부부들이나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얘기가 많은데요. 먼저 가장 안정적인 예적금 상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새마을금고에 용용적금이라고 있는데요. 네. 1년 만기 정기 적금으로 기본금리가 무려 10%를 제공하고 있고요. 둘째 아이면 11%, 셋째 이상이면 12%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가입 대상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출생자이며 가입 한도는 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구 감소 지역일 경우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12% 금리를 줍니다. 그리고 소유만행은 연 최고 8% 금리를 제공하는 아이 적금이 있는데요. 이 적금은 기본금리 연 3%에 우대 금리 조건인 임신, 출산, 다자녀 등을 충족하면 최고 연 8%의 금리를 제공하며 가입 기간은 1년까지 매월 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이와 비슷하게 BNK 부산은행도 출산 가구 등의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최고 연 8%의 아이 적금이 있는데요. 기본금리 2%에 가입 기간에 첫째 출산 4.5%, 둘째 출산 5%, 셋째 이상 출산 5.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부산은행 실적 등을 통해서 0.5%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가입 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 금액은 월 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몇 군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외에 토스뱅크나 여러 군데의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해결 기조와 맞물려서 이런 상품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 보여지니 잘 찾아보고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 대책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갖는 가정의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 민간 분양 주택의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났고요. 민간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됩니다. 또한 공공 분양에서는 무려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요. 또한 정부는 연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2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중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전체 물량의 70%인 1만 4천 가구까지 공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의 일반 공급 전체 물량 중 5%는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고 기존 세입자가 나오고 재공급하는 매입 전세 임대의 경우 신생아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부분에서는 전체 물량의 5%인 신생아 특공과 일반 공급 안의 30%를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매입 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급 물량 목표를 기존 7만 가구에서 3만 가구를 추가하고 추가 공급 물량 중 2만 2천 가구는 신혼 출산 가구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특별 공급에 이미 한번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더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는데요. 네. 현재는 생애 딱 한 번만 특공 기회가 주어지는데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아이를 낳는 가구는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입주 전에 기준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분양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도 바뀌는데요. 네. 현재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라는 기준에서 앞으로 청약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뽑는 순차제의 경우 매월이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4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설정되며 초점제는 매벌이 100%, 맞벌이 200%로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부부 합산 연 2억 5천만 원까지인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도 완화됩니다. 네. 저출생 시대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817님,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하루빨리 신축 아파트 소형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건축 부담금도 높아지고 인구도 줄어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지역이 노후 아파트가 소초나 이런 지역들은 기다렸다가 파는 게 더 유리하겠죠. 강남 3구라면. 그렇죠. 네. 그 외를 뭐 거기를 제외한 구역이라면 어차피 재건축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앞으로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건설비 상승이라는 부분 때문에 재건축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신축 아파트로 지금 빨리 이동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콩으로 유인숙 님이요. 소액이라도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배당주는 안전한 건가요? 하셨어요. 결국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뭐 지난주에 정시 펀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네. 가치형 펀드나 성장주 펀드 그리고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안전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소액이라도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당주가. 또 콩으로 최희진 님이요. 뉴스에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는 게 유리한가요? 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거란 얘기도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하셨어요. 저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야 이거 근데 궁금하긴 해요. 빨리 받는 게 좀 유리할까? 아니면 정말 노후를 위해서 뒤에 네. 받아야 되나? 제가 정확하게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더 유리합니다.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국민연금 재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 대출율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면 내가 만약에 다른 연금의 돈을 받지 못한다면 네. 당장 지금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만약에 국민연금 나이 전에 만약에 조기 수령을 했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내가 받는 금액들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금 재원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거는 저는 또 반대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요즘 이제 인터넷 방송,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이 적용이 되면서 이른바 첨단 기술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첨단 기술로 나오는 방송의 컨텐츠를 보면 오히려 굉장히 좀 본능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먹방이죠. 네. 참 이게 옛날 방송에선 저게 방송이 될까 싶은 것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냥 먹는 걸 보는 게 대단한 즐거움이 되는가라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는데 이 먹는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능에 가까운 이 일이 인터넷 방송으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게임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음식 혹은 음식을 먹는 일들을 꾸준히 다뤄왔는데 요즘 또 더워서 여러분 입맛도 없으신데 입맛 좀 돋우시라고 게임 속에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게임 속에서도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먹방처럼 다뤄요? 완전히 뭐 먹방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뭔가를 먹는다라는 행위를 다룬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못 느끼는 부분이 뭐 옛날 게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아나운서께서 오락실 앞을 지나가 보셨을 텐데 네. 그 오락실 사운드로 특정되는 어떤 멜로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딴딴딴 따단딴딴딴딴딴따단 이 멜로디 아시죠? 네, 알아요. 혹시 이 노래의 제목이 되는 게임도 아세요? 아니요. 뭐요? 보글보글이라고 한국에서는 보글보글. 네. 정식 명칭은 이제 버블버블이라는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은 아마 안 해보신 분들도 무슨 게임인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귀여운 공룡이 나와서 입에서 거품 같은 걸 쏘고 그러면 적들을 거품 안에 가둔 다음에 터트려서 이제 다 물리치고 다음 스테이지를 가는 이런 게임이죠. 이 버블버블에 나오는 음식 얘기가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게임 저도 알긴 하는데요. 보글보글에 먹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냥 비누 거품을 먹나 네. 싶기도 한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버블버블 플레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음식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스테이지를 싹 클리어하고 나면 이 적들이 휙 하고 날아간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 뭘로 떨어지냐면 음식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바나나, 수박, 뭐 메론 같은 과일로 쫙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큰 거, 뭐 피자, 케이크 이런 음식으로 떨어지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요즘 친구들한테 유행인 탕후루 같은 것도 이때 이미 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떨어진 아이템들을 공룡을 조정해서 가서 먹으면 그걸로 점수를 올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100만 점을 돌파할 때마다 잔기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공룡이 한 마리 더 나오는 거죠. 실패해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버블버블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게 뭐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많이 먹어서 점수를 쌓는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임이었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공룡들이 결국 음식을 먹고 더 힘을 내서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수를 모아서 뭐 플레이 기회를 한 번 더 얻는다라는 건 사실 굳이 음식이 아니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냥 뭐 점수 숫자 써 있는 걸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메달 같은 걸 먹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재밌죠. 우리가 먹는다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고 점수를 그리고 굳이 그 먹는 행위에 다양한 음식을 넣는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뭘 먹고 더 힘을 낸다는 맥락이 우리가 점수를 먹는다라는 개념에 되게 굉장히 잘 녹여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해서 이제 버블버블 얘기만 드렸지만 아마 8, 90년대 오락실에서는 이 버블버블처럼 게임 안에서 점수를 먹는다, 보너스를 먹는다라는 행위가 굉장히 다양한 음식으로 나오는 게 보편적이었죠. 그러면 요즘 게임에는 먹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름의 변화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버블버블 같은 초창기 오락실 게임에서 음식을 먹는 걸 1세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음식을 먹어서 점수를 바꾼다라는 개념이었는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2세대 게임 음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게임의 형식이 바뀌면서 게임 속 음식의 기능도 그냥 점수를 먹는 형태가 아닌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체력이라는 개념이 들어온다가 체력이요? 있습니다. 네, 옛날 게임들은 체력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적에게 닿거나 적의 총알을 맞으면 바로 죽었죠. 버블버블도 마찬가지죠. 그냥 적에게 부딪히면 뺑뺑뺑뺑 돌면서 바로 죽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체력 같은 계산을 할 만큼 컴퓨터의 성능이 넉넉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게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체력을 계산하고 그럼 느려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말 그대로 컴퓨터 기술이 좋아지니까 조금 더 복잡한 로직을 만들어 보면 더 재밌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그냥 한 번 부딪히면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게임 규칙을 도입해보자라는 것들이 90년대부터 가능해지는 거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게임 속에서 음식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또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요. 그때는 정말 실수 한 번 하면 바로 죽으니까 네.
게임이 좀 허무하고 네.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픽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못 깨나 싶어서 막 화가 네. 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게임을 초반에 안 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난 적성이 안 맞나 봐 이렇게 네.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버블버블도 그렇고 혹시 너구리 같은 게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도 과일 먹고 뭐 이런 게임인데 이것도 뭐 앞정 한 번 밟으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이런 방식의 게임들은 게임이 이제 점점 대중화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나는 게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높은 난이도의 장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치면 그냥 사망 이러면 네. 고수들은 좋아합니다. 내가 이걸 넘어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처음 오락실 온 사람들은 난 이거 재미없는데? 라는 반응이 나오죠. 그렇죠. 예. 바로 돈 날렸는데 이런 생각 예. 들어요. 또 50원 넣고 1분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오락실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신규 고객이 잘 안 모이게 되다 보니까 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좀 낮추는 방법으로 도입된 게 체력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적에게 여러 번 좀 맞아도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네. 체력만 이렇게 깎이는 방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몇 가지 예시를 들면 이해가 쉬운데 90년대부터 나오는 오락실에서 벨트 스크롤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말 그대로 벨트를 돌리듯이 화면이 옆으로 넘어가는 파이널 파이트처럼 이제 가로로 스크롤이 되면서 적들이 막 몰려오고 내가 막 주먹으로 액션을 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이제 이전의 게임과 달리 적에게 한 대를 맞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위에 노랗게 체력바가 있어요. 그럼 한 대 맞으면 맞은 만큼 체력이 깎이는 형태로 이제 게임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한 번 맞으면 죽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한 방 맞아도 남은 체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야기를 쭉 밀고 나갈 수 있어서 확실히 그 허무함이라는 개념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플레이어는 뭐 간단한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들을 다 체력으로 버티면서 이야기를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개념을 얻게 됩니다. 그래도 체력이 다 떨어져서 0이 되면 게임 오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0이 안 되면 오락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체력 개념이 들어오면 체력을 회복하는 개념도 필요할 거란 말이죠. 떨어진 체력을 어떻게 회복할까? 이때 음식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한 파이널 파이트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되게 험한 뒷골목에서 타이어를 부숴요. 그러면 갑자기 거기서 바비큐가 나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상자를 부셨는데 만두가 나온다거나 사실은 좀 맥락이 없죠. 거기서 나온 만두를 먹어도 되는지 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앞서는 버블버블 때는 음식을 먹으면 점수가 찼잖아요. 이제는 체력을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전통이 남아 있어서 체력이 꽉 차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점수가 그대로 찹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은 남아 있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떨어진 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두 번째 2세대 음식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음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맥락 중에 1세대에선 그걸 보여줬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밥을 먹고 힘내자. 2세대에는 음식을 먹어서 떨어진 체력을 회복한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음식의 맥락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요즘 게임에 등장하는 음식들은 2세대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통 음식 세대를 게임 안에서 나누면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2가지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다음 이제 3번째로 들어오는 음식의 개념은 뭘 먹어서 건강해진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 게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식약동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음식과 약이 결국 근원이 똑같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뭘 잘 먹어야 된다. 이른바 보양식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이제 슬슬 게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즘 게임에는 버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버프가 뭐예요? 그냥 내 캐릭터의 공격력이 예를 들어 10이라고 했을 때 특정한 아이템, 물약, 음식을 먹으면 공격력이 15로 올라가는, 쉽게 말해 캐릭터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개념을 버프라고 하는데 이 버프를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먹었을 때 능력치가 올라가는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게임들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게 요즘은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캐릭터들이 거대한 보스를 공략해야 되는데 내 캐릭터의 공격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럴 때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소위 말하는 버프
태워서 내 캐릭터가 공략 가능한 수준을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개념들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 롤플레잉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통해 버프를 한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보편적이냐면 아예 게임 안에서 이 음식을 중심으로 그럼 너는 버프를 하고 싶으면 요리 기술을 배워라. 요리를 해요? 예,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재료를 구하고 뭐 사냥을 하든 채집을 하든 재료를 구하고 요리법을 배워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 캐릭터가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다시 말해 재료를 모으고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과정이 버프라는 형태로 아예 다 구현이 돼 있는 거죠. 일종의 보양식 같은 느낌이네요. 예,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금 같은 삼복더위에는 이제 삼계탕 같은 보양식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뭐 일반 상식이잖아요. 여름에는 그래도 보양식을 먹어서 체력을 회복하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또 게임 안에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역시 이걸 또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게임 속의 변화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초창기 게임에는 뭐 캐릭터의 수치라는 게 없었어요. 버블버블이 뭐 공격력 숫자가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캐릭터들은 다 데이터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의 힘은 얼마, 민첩성은 얼마, 지능은 얼마 이런 수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버프가 들어간다는 건 예를 들어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지능이 올라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아마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법사가 힘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막 혼나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요즘 게임에는 캐릭터가 데이터화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캐릭터의 수치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왜 우리는 그 올라가는 수치라는 걸 음식을 먹음으로써 표현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뭘 먹으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강해진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것도 한 거죠. 그럼 점수로 먹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먹고 또 강해지기 위해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번째 게임 속의 음식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참 가장 최신의 트렌드 같습니다. 이게 한 2000년대 이후부터 게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음식의 흐름인데 가장 음식의 본원적인 기능이기도 해요. 뭐냐면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굶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서너 개의 음식의 기능이 게임 속에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봤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음식은 그쵸. 안 먹으면 죽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먹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생물학적 베이스가 음식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가장 베이스인데 요즘의 게임들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게임 캐릭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수치를 부여하는데 체력 얘기를 했었죠. 네. 그다음에 뭐 힘, 민첩성, 지능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허기라는 개념을 캐릭터에게 부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과거 게임들하고 요즘 게임을 크게 가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옛날 게임을 보죠. 허기라는 개념이 없었으면 내가 오락실 예로 들면 동전을 넣고 게임 캐릭터를 가만히 세워둡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얘가 뭐 배가 고프거나 힘들거나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오락실 사장님들이 와서 야 게임해. 걔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렇네요.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예, 그래서 옛날 게임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버블버블 또 예로 들어보면 하얀 고래를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게임을 오래 못 깨고 있다 보면 갑자기 하얀 고래가 나오더니 다음은 그냥 죽어요. 이게 왜 나오냐면 오락실의 회전율 때문이거든요. 그 가만히 있으면은 애가 하루 종일 오락실에 앉아있으니까 대략 한 1분 정도 지나면 하얀 고래가 나와서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오락실 시대에는 있었는데 말 그대로 허기 혹은 피로라는 개념이 없으면 게임 캐릭터는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게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고픔, 허기라는 개념이 들어간 게임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게임을 시작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으면 계속 허기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허기가 꽉 차면 굶어 죽어요. 그냥 당신은 굶어 죽었습니다 하고 게임이 오버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좀 복잡한 계산들도 네.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그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캐릭터들은 계속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의 핵심이
뭐 공격해서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뭐 먹을 것을 찾아서 살아남는다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게 하나의 장르가 되기도 하는 게 이른바 서바이벌이라는 장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말 그대로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할 때 핵심은 어떻게든 먹을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음식을 만드는 개념이 이미 게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음식 재료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재료를 찾았는데 얘를 그냥 먹으면 소화도도 떨어지고 칼로리도 낮아서 요리법을 찾아야 되는 또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구하고 뭐 농사를 짓기도 하죠. 농사, 사냥, 채집 등을 통해 재료를 구하고 이 재료들을 소화 흡수가 좋게 가공을 하는 요리 과정을 배우고 또 조금 더 발전한 게임에는 이제 냉장 개념이 나와요. 그냥 두면 썩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냉장에서 저장을 하는가까지의 개념들을 통해서 기존의 게임들과는 달리 새로운 도전의 재미들을 찾아내는 형태를 우리가 서바이벌 형태의 장르라고 하는데 아예 이걸 제목부터 끼니 챙겨 먹으라는 게임도 있어요. 제목이 영어로 Don't Starve, 우리말로 하면 굶지 마 라는 게임인데 게임 시작을 딱 하면서부터 계속 허기가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급해요 마음이. 그러겠어요. 네.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당근밖에 없는데 당근 먹어도 체력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가, 요리하려면 뭐 화덕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집까지 짓게 되는 이제 이런 발전 과정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먹는 서바이벌 게임의 경우에는 좀 더 소화 잘 되는, 좀 더 효율적인 음식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되기도 하죠. 네, 게임 속의 음식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현실의 음식 문화가 곳곳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게임 속에서 뭘 먹는다고 뭐 우리 배가 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임이 왜 음식을 다룰까?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다룰까라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고 스스로를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기본이라면 채집, 사냥, 요리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문화적 요소들까지도 이 게임 안에서 변화하는 음식의 역사를 통해 아 우리는 음식이란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역으로 좀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것들을 먹이라고 안 부르고 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이 영양 보충, 생존을 위한 것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맥락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문화로서의 음식 그리고 문화로서의 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곡으로 애프터쉐이빙의 영계백숙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